여러분이라면 어쩌시겠어요?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자식의 삶을 지원했는데 그 자식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잔인한 내 단어와 마주친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한순간에 ATM 기계로 전락한 60대 후반 엄마의 가슴 아픈 사연이자 그 굴욕을 딛고 자신의 삶을 되찾은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지금부터 이 믿을 수 없는 실화를 들려드릴 텐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일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제가 이런 진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들 지훈의 결혼식 시간을 물어보려 전화를 들었을 때 며느리 수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저희 어제 결혼했어요. 아주 특별한 분들만 모셔서요. 그 네 단어는 내 머리 위로 쏟아진 한 바가지의 얼음물과 같았습니다. 특별한 사람. 나. 지난 3년간 매달 70만 원씩 월세를 대신 내주고 집안의 가구를 전부 사주고 배고프다 할 때마다 냉장고를 채워줬던 사람. 바로 내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수천 킬로그램은 될 것 같은 그 전화기를 쥔 채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고 아들 지우는 내 눈을 피했고 수미는 내가 사준 소파에 건방지게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입으려고 골라뒀던 분홍색 원피스는 새 구두와 함께 옷장에 쓸쓸히 걸려 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의 가장 중요한 날을 함께 할 거라 상상했던 나의 환상과 함께 말입니다. 나는 그 원피스에 30만 원을 썼습니다. 지훈의 결혼 사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멋지게 보일까 생각하면서요. 물론 내가 절대 등장할 일 없는 사진들이었지만요. 몇 주 동안 나는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했습니다. 축의금으로 200만 원을 주기 위해 따로 돈을 모았고 해외에 사는 여동생 혜진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혹시라도 예식이 끝나면 아들 내외가 와서 함께 축하해 줄까봐 집을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청소해 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특별한 분들만 이라는 잔인한 네 단어 아래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우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미리 연습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아주 사적인 예식이었어. 우리 둘이랑 증인만 있는 작은 결혼식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소셜미디어에서 사진들을 봤습니다. 수민의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신랑 신부 옆에 서 있는 모습, 수민의 형제자매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 그리고 수민의 웨딩드레스. 바로 지난달 내가 생활비 50만 원을 보태준 그 드레스였습니다. 내가 초대받지 못한 그 모든 순간을 본 지 일주일 후, 정확히 그 굴욕적인 순간으로부터 7일 후, 수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를 결혼식에서 제외했던 자신감 넘치던 여성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녀는 절망에 빠진 듯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월세가 밀렸어요. 집주인이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당장 나가라고 해요. 혹시 송금하는 걸 잊으신 건 아니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몇 초 동안 침묵했습니다. 수없이 은행으로 달려가 송금했던 날들, 그들이 살 곳을 확보하기 위해 내 계획을 취소했던 날들, 나는 간장에 밥만 비벼 먹으면서 그들에게 근사한 외식을 시켜주려 돈을 아꼈던 수많은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를 배제해 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게 전화를 걸다니요. 수민아. 나조차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 안 했니? 나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 돕기로 했다고.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너무 깊어서 내 심장 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떨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녀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어머니께 특별했잖아요. 어머니는 저에게 친정엄마나 다름없으세요. 거짓말. 그녀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달콤한 목소리에 포장된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로 웨딩드레스, 신혼여행, 반지를 위한 돈을 요구했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원했지만 그들이 반지를 교환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에게서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얻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선물을 조심스럽게 계산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엄마, 순종적인 시어머니, 말이 없는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할 때조차 한 번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분들만 이라는 그 말이 내 안에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나는 지난 3년간 그들에게 쓴 돈을 암산했습니다. 월세, 식비, 선물, 비상금, 그리고 온갖 사치스러운 지출까지 합쳐서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내 퇴직금, 내 노후자금, 세상을 떠난 남편이 편안히 살라고 남겨준 돈에서 나온 4천만 원. 그 대가로 나는 아들 결혼식 날 모르는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오랫동안 쌓여온 좌절감이었으며 수년간 말없이 견뎌온 굴욕감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어리석었던 엄마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자신을 버려도 될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려다. 길을 잃었던 여자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의 고통보다 더 깊고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 거울 속에 나를 봤습니다. 세월의 흔적과 주름은 수년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보상받지 못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빛은 달랐습니다. 낯선 단단함, 수년간의 순종 아래 묻혀있던 결이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훈에게 전화해서 잘 잤는지 물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제의 굴욕에 대해 사과하는 문자가 오기를 바라며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하루의 첫 관심사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서프라이즈 파티를 계획하고 그들의 지출을 위해 돈을 송금하고 그들의 냉담한 태도에 말없이 울었던 수많은 시간을 지켜본 식탁이었습니다. 이제 이 식탁은 완전히 다른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나는 통장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꺼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확한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월세 70만 원 X, 개월 10만 원, 식비 및 생필품 약 40만 원 X, 개월 40만 원, 성을, 생일, 명절, 최소 10만 원, 기타 비상금 및 변덕스러운 지출 포함. 세상에 춘익이 4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낭비한 관대함의 정확한 숫자였습니다. 남편의 유산, 내 퇴직금, 수십 년간 한 푼도 부모온 내 저축에서 나온 4천만 원. 그 모든 것이 나를 존중하는 척조차 하지 않는 두 성인의 편안한 삶을 위해 헛되이 버려졌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훈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슴이 뛰면서 달려가 받았겠지만 이제
이제는 그가 마침내 사과하고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설명해 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울리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전화가 끊겼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커피를 계속 마셨습니다. 10분 후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수민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전화도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어서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봐. 우리 급한 일이 있어. 나는 답장하지 않고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오후 2시, 나는 산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과 관련된 어떤 자밀도 없이 이렇게 목적 없이 산책한 것이 몇 달 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은행에 가서 송금하거나 마트에 가서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약국에 가서 수민의 약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원했기 때문에 걷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훈을 자주 데려갔던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라고 외치며 나를 껴안던 귀여운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소년이 언제부터 나를 감정 없는 현금 인출기로 취급하는 남자가 되었을까요? 나는 언제부터 돈과 사랑을 혼동하기 시작했을까요? 나는 언제부터 내 친아들의 애정을 사야 한다고 믿었을까요? 수없이 자동 이체를 설정했던 은행 앞에서 나는 멈춰 섰습니다. 김 지점장님이 유리창 너머로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를 수년 동안 알고 지냈고 그는 지훈과 수민에게 가는 나의 모든 송금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는 매달 내 계좌가 비워져 그들의 삶을 채우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곧장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지점장님, 내가 말했습니다. 설정된 모든 자동 이체를 취소해야겠어요. 그는 놀라서 나를 쳐다봤습니다. 3년 동안 그 이체는 해가 뜨는 것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미영 씨 확실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의 걱정은 진심이었고 지난 몇 달 동안 지훈이 내게 보여준 어떤 관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다만 제가 드디어 눈을 떴을 뿐이에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취소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계좌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구도 제 돈에 손댈 수 없도록요. 김 지점장님이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내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지훈, 수민, 다시 지훈. 마치 그들의 돈줄이 위험에 처했음을 감지하는 레이더가 달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미영 씨, 김 지점장님이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굴더라도 용서하세요. 하지만 수년 동안 당신이 가족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봐왔습니다. 혹시 압력을 받고 이런 결정을 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의 말이 내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은행 업무 외에는 나를 거의 모르는 이 남자가 내 친아들보다 내 안녕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압력받지 않았어요, 지점장님. 오히려 저는 마침내 저 자신에게 가하던 압력을 멈췄을 뿐이에요. 은행을 나서면서 나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수천 킬로그램의 짐을 그 사무실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돈이 온전히 나의 것이었습니다. 나를 인간이 아닌 자원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떤 재정적인 의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걸어가면서 지훈과 수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포기했던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돈을 아껴주려고 가지 않았던 여행, 그들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연락을 끊었던 친구들. 나를 위해 쓰는 모든 돈이 그들의 필요에 쓸 돈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했던 취미들.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세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의 차, 수민의 차, 그리고 모르는 차 한 대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집안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내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믿었기에 주었던 열쇠. 언젠가 그들도 내가 그들을 돌봤던 것처럼 나를 돌봐줄 거라 생각했던 나였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 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내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진정한 대결을 맞이할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훈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수미는 우리 거실을 마치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중년 남자가 내 식탁 위에서 나의 서류, 나의 개인 파일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나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마치 내가 우리 집에 침입한 사람인 양 나를 쳐다봤습니다. 수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전화로 들었던 그 절망적인 긴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행이다. 돌아오셨네요. 우리 할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박 변호사님이세요. 저희가 어머니의 상황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했어요. 나의 상황이라고요? 내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나조차 놀랄 만큼 침착했습니다. 무슨 상황이요? 나는 아주 멀쩡해요. 지훈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때는 순수했던, 지금은 오직 재정적인 공포만을 반영하고 있는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우리 은행에 갔는데 엄마가 모든 이체를 취소했다고 했어. 김 지점장님이 심지어 엄마 계좌에 대한 우리 접근 권한까지 막아버렸다고 설명했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 회색 정장을 입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하지만 미소가 싸늘했던 박 변호사가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영님, 저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 박 변호사입니다. 따님 내외분께서 어머님의 정신 건강에 대해 매우 걱정하셔서 제가 상황을 평가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나는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곧장 식탁으로 가서 그가 내 허락도 없이 뒤적이고 있던 모든 서류를 모았습니다. 이것들은 내 개인 파일이에요. 내 허락 없이 검토할 권리가 당신에겐 없어요. 엄마, 지훈이 수년 동안 연습해온 그 오만한 말투로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의 최근 행동은 비정상적이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저희의 재정적 지원을 끊고 전화도 안 받고, 저희는 엄마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민이 다가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보여주던 그 가짜 친절함으로 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저희도 엄마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걸 알아요. 어쩌면 고독이 생각보다 더 엄마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 연세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게 흔한 일이에요. 혼란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경종처럼 울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왜 변호사를 데리고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선언하고 내 재산을 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혼식에 특별한 사람만 초대했다고 말했던 그 여자가 이제 나를 나이 들어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럽지 않아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고 모두를 침묵시켰습니다. 나는 지난 몇 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맑아요. 이제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박 변호사가 변호사들이 이성적으로 보이려 할 때 쓰는 그 전문적인 어조로 끼어들었습니다. 미영님, 당황하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분들이 어머니가 재정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손상되었다고 믿는다면
그들에게는 개입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려되는 여러 행동들을 경제적인 이유로 보고했습니다. 우려되는 행동이요? 내 목에서 나온 웃음은 거칠고 거의 잔인했습니다. 내 돈이 내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 말인가요? 아니면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 두 성인의 삶에 더 이상 자금을 대지 않기로 선택한 것 말인가요? 수미는 내가 뺨을 때린 듯 펄쩍 뛰었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어머니를 나쁘게 대한 적 없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일부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모든 것은 결국 언젠가 우리의 것이 될 거잖아요. 우리는 그 과정을 조금 앞당기려는 것뿐이에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날 것 그대로 잔인한 진실. 나의 모든 것은 언젠가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내가 70년을 더 살든 71일을 더 살든 상관없이 그들은 그저 유산을 선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고장난, 걸어다니는 은행 계좌일 뿐이었습니다. 나가요. 나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세 분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짓던 그 어릴 적의 고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갈 수 없어. 우리한테는 갚아야 할 책임이 있어. 월세, 차, 할부금, 엄마가 보증선 신용카드까지. 엄마가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마음대로 끊을 수 없다고요? 내 목소리는 대화 내내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누가 안 된대요. 3년 동안 나는 내 이름으로 되지도 않은 집에 월세를 냈어요. 나는 나를 환영하지 않는 집에 냉장고를 채웠고 내가 설 자리가 없는 삶에 자금을 댔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미영님, 저희가 이 전환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지훈 씨와 수민 씨가 어머니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위임장입니다. 어머니가 상태가 좋아지실 때까지만 일시적으로요. 나는 그 파일을 집어들었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날 유일한 전환은 당신들이 저 문으로 나가는 전환뿐이에요. 수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좌절과 억눌린 분노였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는 엄마한테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엄마의 지원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는 물건을 샀고 재정적인 약속을 했어요. 엄마를 믿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내 돈을 바탕으로 한 약속이죠. 나는 대답했습니다. 내 안녕, 내 행복, 내 동행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돈이요. 이제 나는 내 돈을 나 자신에게 쓰는 게 더 낫다고 결정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나는 법적 감시가 필요한 정신 나간 노인이 된 거군요. 지훈이 내게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악몽을 꾸면 내 품으로 달려오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35세의 남자였고 어머니를 자신과 돈으로 지원되는 편안한 삶 사이에 가로막힌 장애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실수했어. 그가 후회하는 척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오해였어. 수민이도 긴장했고 나도 스트레스가 많았어. 엄마가 이성적으로만 돌아와 준다면 우리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이성적이라는 단어가 내 입안에서 썼습니다. 이성적이라는 것이 그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동안 그들의 생활비를 계속 내주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성적이라는 것이 내 외동아들의 가장 중요한 날에 배제된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박 변호사는 제안이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처럼 효율적으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미영님,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의 가족에게는 법적인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는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가족의 조작 방문이 아니라 실제적인 법적 위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내 자신의 일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고 싶어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재정을 완벽하게 관리해왔고 아들을 혼자 키웠고 가정을 유지했고 영광스러운 은퇴를 할 때까지 열심히 일했으며 지난주까지 완전히 능력 있는 두 성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60대 여성에게 다시는 그런 위협을 하기 전에 숙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수미는 울음을 멈추고 마침내 본 모습을 드러낸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우리에게도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변호사가 있어요. 좋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모든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물론 당신들 돈으로요. 내 돈은 더 이상 당신들의 이런 법적인 소동에 자금을 대는데 쓰이지 않을 테니까. 그 세 사람은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처받은 존엄성을 안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가기 직전 지훈이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봤습니다. 엄마한테는 이게 아주 나쁜 결말이 될 거야. 평생 혼자 살게 될 거고 나중에 정말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할 때 아무도 곁에 없을 거야. 지훈아, 나는 깊은 슬픔과 함께 수정처럼 맑은 명료함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혼자였어. 다만 이제는 너희들의 방치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것이 다를 뿐이야. 문이 그들 뒤로 닫혔을 때 나는 거실에 홀로 서 있었고 몇 년 동안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침묵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슬픔이나 후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처럼 깨어 누워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지훈과 수민이 싸우고 싶다면 나는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이 아닌 지혜로 싸우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나는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이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남편의 유언장을 정리할 때 알게 된 분이었습니다. 지훈과 수민이 데려온 박 변호사와 달리 이 변호사님은 노인 권리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미영 씨, 내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내외가 어제 시도한 일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이건 노인 금융 착취라고 불리며 법적으로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들이 허락 없이 어머님 댁에 들어와 개인 파일을 뒤진 것도 주거 침입에 해당합니다. 그의 말은 내게 안도감을 주면서 동시에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안도감은 내가 겪은 일이 착취가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었고, 경각심은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변호사님이 계속했습니다. 모든 송금 내역, 모든 선물, 돈을 요구하기 위해 그들이 당신에게 압력을 가했던 모든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조작 시도로부터 어머니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언장도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재정 기록을 검토했을 때 이 변호사님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3년 동안 4천만 원이 넘는 돈이라니요. 미영 씨, 이 돈으로 당신은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여행도 갈 수 있었고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두 성인의 삶 전체를 지원했고
그들은 당신을 결혼식에 초대할 만큼의 존중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설 때 나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집의 모든 문과 자물쇠를 교체할 것입니다. 둘째, 앞으로의 무단 방문에 대비해 카메라가 달린 보안 시스템을 설치할 것입니다. 셋째, 그들이 연락할 방법이 없는 다른 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것입니다. 넷째, 수년 동안 미뤄왔던 내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철물점이었습니다. 나는 지훈과 수민의 집 수리를 위해 항상 그곳에 갔기 때문에 사장님은 나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또 아드님 댁에 급한 일 있으세요? 그는 나의 관대함이 낭비되는 것을 지켜본 방관자의 익숙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 이번엔 우리 집 때문이에요. 모든 자물쇠를 교체해야겠어요. 가게에서 가장 좋은 제품으로요. 그는 놀라서 나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물쇠를 고르는 동안 보안 시스템 설치를 하는 그의 아들 영수 씨가 왔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 내가 말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설치해야겠어요. 완벽한 시스템으로요?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다음 날 설치를 위해 준비하는 동안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수민이었습니다. 어제의 대결 이후 내가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전화로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수민이에요. 제발 끊지 마세요. 우리 문명화된 성인들처럼 이야기해야 해요. 말해봐.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들으세요. 결혼식 때문에 화나신 건 알아요. 그건 실수였어요. 지훈이랑 얘기했어요. 저희가 보상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어머니 댁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는 건 어때요? 예전처럼 같이 요리할 수도 있고요. 그녀의 말에 담긴 조종술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나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수민아, 너희 월세가 얼마나 밀렸니? 전화 너머의 침묵은 내가 마쳤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달치요? 총 140만 원인데.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전화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가 그리워요. 너희가 그리운 게 나니? 아니면 내 돈이니? 나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둘 다요. 그녀의 솔직함이 나를 조금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나는 말했습니다. 왜 내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만큼 중요하지 않았니? 왜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아닌 단순한 안부 전화 한 통을 받을 만큼 중요하지 않았니? 마지막으로 너희가 내게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한 게 언제니?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민아, 딱 한 번만 설명할게. 3년 동안 너희는 나를 감정 없는 현금 인출기처럼 취급했어. 나를 이용하고 무시하고 굴욕을 줬고 최악의 방법으로 모욕했어. 이제 돈이 없어지자 너희는 갑자기 나를 사랑하게 된 거야. 어머니, 제발. 안 돼.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발은 없어. 너희가 내가 특별하지 않고 너희 결혼식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을 때 너희는 선택을 한 거야. 이제는 내가 내 선택을 할 차례야. 나는 전화를 끊고 완전히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새로 찾은 자유의 첫날, 나는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1년 넘게 가지 않았던 미용실에 갔습니다. 지훈이나 수민에게 급한 일이 생기거나 나 자신을 위해 따로 떼어둔 돈이 결국
그들의 비상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항상 예약을 취소하곤 했습니다. 미영 씨, 내가 가장 좋아하는 헤어 디자이너인 지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저희 다 잊으신 줄 알았어요. 잊지 않았어, 지수 씨. 다만 나도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을 뿐이야. 나는 풀케어를 받았습니다. 머리 커트, 염색, 매니큐어, 페디큐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돈을 쓰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수 씨는 머리를 해주는 내내 자신의 삶, 아이들,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훈과 수민의 필요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대화는 정말 상쾌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미영 씨. 그녀는 마친 후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유로워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응, 지수 씨. 드디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단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문 앞에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었지만 지훈과 수민이 또 다른 조력자를 데려왔을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우리 집 현관 계단에 나이 지긋한 여성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영 씨? 그녀는 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네, 접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저는 왕님이라고 해요. 바로 옆집에 살아요. 수년 동안 이웃이었지만 대화할 기회가 없었죠. 어제 댁에서 큰 다툼 소리를 들었는데 좀 걱정돼서요. 괜찮으신가요?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은 내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내 친아들보다 내 안전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왕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믿지 못하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는 커피를 끓이는 동안 모든 상황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왕님은 나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들었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 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제 딸과 함께요. 저 역시 성인인 딸의 삶을 지원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전화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돈줄을 끊었어요. 처음에는 끔찍했어요. 그들은 저를 위협하고 감정적으로 협박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했죠. 하지만 6개월 후 제 딸이 진심으로 사과하며 전화를 걸어왔고 이제 우리는 돈이 아닌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내게 희망을 주었고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왕님은 지훈과 수민이 언젠가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미영 씨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제 미영 씨의 책임은 미영 씨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지훈과 수민이 월세를 낼 돈이 있는지, 밥을 먹을 돈이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변덕을 채워줄 돈이 있는지 걱정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 나의 계획,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고 지난 몇 년보다 훨씬 더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영수 씨와 철물점 사장님이 문 자물쇠를 교체하고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동안 내 휴대폰에는 낯선 번호로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미는 여전히 다른 전화로 내게 연락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편한 전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미영 씨, 영수 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며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줄 거예요. 집에 누가 오는지 휴대폰으로 볼 수 있고 당신이 여기 없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허락 없이 침입자가 들어오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내 친아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얻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쁜 동안 나는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여동생 혜진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원해진 것은 우리가 통화할 때마다 내가 결국 지훈과 수민의 성과, 내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서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우리의 대화는 가족 소식으로 위장한 재정 보고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영 언니, 혜진이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잘 지내? 몇 달 동안 통화 못했잖아. 잘 지내 혜진아. 너는? 목소리가 좋아 보인다. 나도 잘 지내. 언니, 사실은 나 너무 잘 지내. 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는 걸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그녀에게 했습니다. 비밀 결혼식, 굴욕, 변호사의 방문, 그리고 돈줄을 끊기로 한 나의 결정까지. 혜진은 조용히 들었고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의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언니, 진작 그랬어야 했어. 우리가 통화할 때마다 언니가 돈으로 사랑을 측정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주었는지 자랑할 때마다 내 마음은 찢어졌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참고 있었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니? 지훈이가 가족 모임에서 언니 얘기를 할 때 감정이 실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는 항상 엄마가 이걸 해줬어. 또는 엄마가 저걸 사줬어 라고 말했지. 엄마가 보고 싶다거나 엄마를 사랑해라고 말한 적은 없었어. 언니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 같았어. 그녀의 말은 아팠지만 감염된 상처를 청소하는 것처럼 필요한 고통이었습니다. 아프지만 치유의 일부였습니다. 또 뭐가 내 눈에 띄었는지 알아? 혜진이 계속했습니다. 수민이가 언니를 언급할 때마다 항상 미래 시제를 사용했어. 미영 씨가 안 계시면 우리가 이 집을 새로 꾸밀 수 있을 텐데라든지 우리가 유산을 상속받으면 이 사업에 투자할 거야 같은 식으로. 마치 언니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 그래야 비로소 그들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메시지는 나에게 또 다른 얼음물 한 통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현금 인출기처럼 여겼을 뿐만 아니라 나와 돈 사이에 놓인 일시적인 장애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그들은 나 없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혜진과의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이 모든 것을 소화하기 위해 부엌에 앉았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남자와의 결혼, 그리고 그를 잃은 후 35년 동안 아들을 홀로 키우고 그 후 3년 동안 나를 4천만 원짜리 짐으로 여기는 두 성인을 지원하는 데 보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 감시 카메라로 보니 왕님이 컵을 들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갓 끓인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제게 말씀해 주신 후 언니 곁에 누군가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녀는 내가 이미 고맙게 여기기 시작한 그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왕님은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이 공유해 주었습니다. 제 딸이 예전에 언니 며느리가 언니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말했어요. 엄마는 나에게 둘째 엄마나 다름없어. 우리는 어머니께 특별해. 어차피 이 모든 것은 언젠가 우리의 것이 될 거잖아. 이 모든 것이 짜인 대본이에요, 미영 씨.
그들은 감정적 협박 매뉴얼에서 배웠을 뿐이죠. 정말 그런 매뉴얼이 있을까요? 나는 반쯤 농담으로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겠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책을 읽는 것 같아요. 1장. 그녀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느끼게 하라. 2장. 끊임없이 재정적 위기를 만들어라. 3장. 그녀가 저항하면 그녀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라. 우리는 웃었지만 그것은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아이들에게서 이런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왕님, 나는 말했습니다. 돈줄을 끊은 후에 죄책감을 느껴보셨어요? 처음 석 달은 매일 느꼈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결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 딸은 두 번째 직업을 구해야 했고, 사위는 매주 주말 골프를 치러 가는 대신 부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수입 범위 내에서 사는 법을 배웠고, 더 중요하게는 제가 자원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묘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나 수민에게 무언가가 필요하다거나 택시비를 아껴서 그들의 비상금으로 써야 한다는 핑계로 항상 미루곤 했습니다. 묘지는 조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몇 달 동안 청소하지 않아 남편의 묘비는 조금은 소홀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의 묘비 옆 잔디에 앉아 마치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사랑해. 내가 한동안 길을 잃었던 것 같아. 당신이 떠난 후 나는 모든 에너지를 지훈에게 쏟았어. 아빠가 없는 것을 보상해 주려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가 되려고 했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되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 산들바람이 불었고 잠시 동안 그가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 어쩌면 그는 항상 이랬는데 내가 보기를 거부했던 걸지도 모르지. 그의 아내, 당신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당신이 내가 편안히 살라고 남겨준 돈을 나는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다 써버렸어.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여보. 나는 교훈을 배웠어. 나는 그의 묘비를 청소하고 새 꽃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시간을 더 머물며 평화를 즐겼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지훈과 수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문 앞에 또 3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지훈, 수민, 그리고 모르는 2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격앙되어 서로 이야기하며 내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들이 또 왔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미영 씨.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 나눈 후 제가 이미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재산 경계 내에 있을 수 없습니다. 15분 후 이 변호사님과 순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경찰관들이 지훈과 수민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봤고 내 아들이 분노하며 손짓하는 것을, 수민이 다시 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물이 내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내 차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안심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방문객들은 지금 떠나야 합니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 지훈이 길 건너편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엄마 가족인데 친아들한테 경찰을 부를 수 있어? 지훈아. 나는 나조차 놀랄 만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엄마를 정신 무능력자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지 않아. 가족은 허락 없이 집에 침입하지 않아. 가족은 자기 엄마를 현금 인출기로 취급하지 않아. 수민이 길 반대편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대가를 치를 거야. 엄마가 보증선 청구서들이 있어. 엄마 마음대로 우리를 버릴 수 없어. 이 변호사님이 개입했습니다. 수민 씨, 앞으로의 모든 소통은 제 사무실을 통해야 합니다. 제 의뢰인은 지난 3년간 자발적으로 지급한 모든 내역의 완전한 파일을 가지고 있으니 청구서로 협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나는 그들이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패배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 소동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나에게는 전문가의 도움과 왕님의 정서적 지원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왕님은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방문한 그녀의 딸을 만났고 건강한 가족 관계가 어떤 것인지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이야기했고 서로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 내내 그녀의 딸은 단 한 번도 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훈과 갖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딸이 떠난 후 나는 왕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는 미영 씨가 수입원이 아니라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그 몇 주 동안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 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보안 카메라는 지훈과 수민이 매일 몇 번씩 차를 몰고 내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느리게, 때로는 몇 분 동안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내 일과를 연구하며 다음 행동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모든 방문을 기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타날 때마다 영구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이유가 강화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내가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서류철을 들고 전문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단정해 보이는 젊은 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몰랐지만 그녀의 태도는 이것이 사교 방문이 아님을 말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님. 문을 열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사회복지사 종씨입니다. 어머님께서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신고를 받아 안녕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과 수민이 이를 더 키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적인 변호사의 위협이 아니라 정부까지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녀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이는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종씨입니다.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를 들여보냈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내 사건에 더 해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씨는 거실에 앉아 파일에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미영님, 저희가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어머님의 재정적 행동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고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으며 편집증으로 인해 불필요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또한
어머님께서 친척들의 합법적인 의료 지원을 거부하셨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모든 단어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노인처럼 들리도록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뒤에서 수민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어를 가지고 노는데 항상 능숙했습니다. 종씨, 나는 내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존엄성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기 전에 제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싶습니다. 사모님, 이것은 법적 신문이 아닙니다. 복지평가입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저희와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이 말은 나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이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침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논리와 같았습니다. 당신이 깨끗하다면 사생활 침해에 대해 불평할 필요가 없다. 종씨, 저는 제 변호사에게 전화할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셔도 되고 다른 날 다시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법적 대리인이 동석하기 전에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들어와 사회복지사를 보았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종씨, 그는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제 법적 대리 아래 있으므로 여기에 계시려면 법원 명령이 있으셔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모든 평가는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님, 종 씨는 아까만큼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 여성의 복지에 대한 가족의 우려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요? 이 변호사님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변호사 입회 없이 법적 위임장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려 했던 가족이요? 허락 없이 집에 침입해 개인 파일을 뒤진 가족이요? 어머니의 돈으로 살면서 중요한 행사에서 어머니를 배제한 가족이요? 이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제 의뢰인이 겪은 금융 착취와 감정적 학대에 대한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좌에서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인출되었고 체계적인 사회적 배제와 감정적 협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제 의뢰인이 아닙니다. 종 씨는 파일을 훑어볼수록 표정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녀가 받은 정보가 눈앞의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영님, 그녀는 마침내 물었습니다. 아드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이렇게 갑자기 끊기로 결정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은행 계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삶을 지원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돕는 것이 당신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질문이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종 씨, 어머니로서 저의 의무는 아이를 18세까지 키우고 교육시키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35세이고 결혼했으며 자신을 부양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의 성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저의 의무가 아니라 저의 선택이었고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변호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35세. 성인이 69세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월세를 낼 수 없다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 씨? 종 씨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전체 상황을 재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영님, 잠시 후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직접 재정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전적으로 제가 관리합니다.
제 은행 장호 증명서, 투자 내역, 세금 기록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질서정연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독립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집을 잘 유지하고 있고 제 몸을 돌보고 있습니다. 운전도 합니다. 이웃들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비타민과 보조제뿐입니다. 저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없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덧붙였습니다. 제 의뢰인은 저희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방금 완전한 건강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종 씨는 파일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님, 이 대화와 제가 본 파일을 바탕으로 어머님께서 위험에 처해 있거나 개입이 필요하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이 변호사님과 나는 몇 분 동안 침묵했습니다. 미영 씨,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 일은 계속해서 확대될 겁니다. 지훈과 수미는 어머니의 돈을 되찾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음 행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나는 사회복지사의 방문에 대해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되찾았고 그것을 위해 싸울 의향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나는 혜진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은 후 말했습니다. 언니,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뭔지 알아? 지훈과 수민이 얼마나 나쁜지가 아니라 언니가 얼마나 강해졌는지야.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사회복지사의 방문은 나를 무너뜨렸을 것이고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을 것이며 문제를 피하기 위해 다시 그들을 지원할지 고려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결정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왕님은 와인 한 병을 들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미영 씨, 축하하고 싶어요. 뭘 축하해요? 오늘 당신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한 것을 축하해요. 당신이 단호해질 때마다 더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새로운 힘, 나의 새로운 삶,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원했지만 알지 못했던 나의 자유를 위해 건배했습니다. 왕님, 우리가 와인을 마시면서 내가 말했습니다. 어릴 적 지훈을 그리워하는 것을 언젠가 멈출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향수가 당신을 지금의 지훈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한때 내 아들이었던 그 소년을 사랑할 수 있었고 동시에 가해자가 된 그 성인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나는 매일 더 강해지고 더 독립적이며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과 수미는 계속해서 나를 조종하고 협박하고 겁주려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이미 나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미영님은 마침내 성년후견 계시 심판이라는 무서운 법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미영님처럼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싸울 용기가 생겼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은 자유와 존엄성을 위한 미영님과 저의 여정을 계속 이어지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